경제 이슈 알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어떤 경제 이슈 살펴볼지 저희 주제부터 함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추락하는 엔저, 일본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 문제 없을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FOMC 이후에 살짝 엔화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지금 일본은행이 개입했나 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저 하면은 항공이라든지 여행주 수혜가 좀 많이 부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희가 놓치고 있는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타격이 없을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엔저 현상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대표님? 일단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율 격차,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차가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제 34년 만에 이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엔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많이 조정이 됐다. 그러니까 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달러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강세가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 4월 29일자 같은 경우에도 엔달러 환율이 이제 장중에 160달러를 돌파를 하는 이런 현상들까지 나왔다는 점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 현상이 나오느냐? 지금 일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본은 좀 그래도 보수적인 집단이고 기업 자체가 뭔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일본이 과거 1980년대 말부터 해서 90년대 초 이때 이제 재팬 버블이 생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제 호황기를 누렸었겠죠. 근데 이 호황기 이후에 이제 일본이 붕괴를 할 때 일본이 갖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순대외 채권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도쿄 땅을 전체를 다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땅을 산다, 미국 전역을 산다, 이런 얘기들이 낭설이 낭돌 정도로 어마어마한 버블 시장이 있을 때, 자,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이 돈의 가치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가 사실상 30년 전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겨우 복귀를 한 상황인데,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돈의 개념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일본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 호황기를 누릴 때 일본 안에만 투자를 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해외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차관을 달라고 하거나 차관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은 돈을 빌려달라고 채권을 그렇죠. 투자하기를 네. 원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작용하느냐? 일본이 이 당시에 투자했던 자금들과 채권들 그리고 차관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자, 이 돈은 일본 경제가 버블이 끝났다고 인해서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빨리 갚아줘야 될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본이 그 당시에 버블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산들을 다 해외에 뿌려놓은 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도 34년째 계속 순대외 채권이 1위국, 즉 우리가 빌려준 돈보다 빌려서 갚아야 될 돈보다 받아야 될 돈이 더 많은 나라가 일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금을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자금을 회수할 때는 별로 뭐로 계산을 합니까? 다 기축 통화인 달러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된 국가 중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가장 많은 보유를 한 국가 중 하나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달러를 이제 외환 보유 개념으로서 계속 이제 채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상 이제 확보를 뭔가 이제 달러를 유출하거나 이러진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받을 달러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수 경제에 초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양적완을 많이 진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 스왑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국과 전략적으로 체결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 자,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자, 160달러까지 올라갔다. 통상 이제 엔화가 이렇게 150 이상을 130에서 140 정도에 이제 있어도 사실상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많습니다. 보통 어느 기업들이 그러냐면 제조업들이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지금 역대 엔저 현상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미국 기업에게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제조업종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도 지금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조업이 힘들다. 그러니 이 부분들에서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지금 노조들이 지금 단체로 들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일본의 엔저 현상이 너무 강력해지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 있는 기업들마저도 일본 현지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환율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결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무역 확대폭, 그러니까 이거를 좀 주목을 하시는데, 일본이 다시 한번 과거처럼
엄청난 이제 성장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환율이 다시 추격했을 때는 그러면 다시 여기에 대한 조정들이 나올 때 미국 기업들이 버틸 수 있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3월 20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이 당시 어떤 내용을 냈느냐.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무역 수출에 대한 변화는 어느 정도 유망해질 것이냐는 얘기였습니다. 2017년,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출 구조가 만약에 복원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수출액은 26억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대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 당시 이제 11.7%까지 이렇게 수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당시 비교 대상군이 언제였냐면 2022년이었는데 22년 같은 경우는 10.4%니까 약 1% 정도 후퇴를 했었죠. 자, 석유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17년, 2018년 당시에는 약 10% 정도 수출 비중을 갖고 있었고요. 가전도 7.7%, 자동차 부품도 4%가량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이제 뭐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이제 지금 기시다 총리가 지금 이끌고 있는 두 양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실제 그 사업군이 조정을 받는 원인도 결국은 이 환율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을 많이 할수록 낭패를 보는 기업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지금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엔저 현상과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기시다 총리가 지금 부양을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 지금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입니다. 이미 이제 TSMC가 구마모토 현에서 1공장 이제 가동을 지금 슬슬 앞두고 있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을 것 같고 2공장까지도 구마모토 현에다가 착공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독일에다가 짓겠다고 했던 신공장은 오히려 완공일을 점점 미루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신규 착공까지 하면서 자금을 더 끌어당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쪽이 우리가 과거에는 TSMC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4개 기업들에 대해서 각자 어떤 구조를 가져갈 것이며 이 파운드리를 얼마나 우리가 캐파를 가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위상이 달라진다. 이 얘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텐데 문제는 지금 일본도 이 반도체 사업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반도체 장비 중에서 핵심 장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기업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까지 직접 잡겠다고 한 게 2022년에 본격적으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파운드리 기업에서 라피더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라피더스라는 기업은 2022년 11월에 그러니까 일본의 8대 기업이 모여서 자금을 모아서 합작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기업 이름이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그룹, 그리고 카우시아, 그다음에 NTT, NEC, 그리고 덴소, 뭐 미쓰비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대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자금력으로 봤을 때는 이 대기업들이 뒷배가 되겠다. 사실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양산체제 갖추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그동안의 과거, 그러니까 저성장 중심에서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상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일본 기업들의 강점들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반도체 부분을 주목할 때는 항상 이 일본 기업들의 동태를 살펴보면서 경쟁자가 늘었다는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증시 내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래봐야 일본이 뭐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좀 지양을 하셔야 되는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럼 반도체를 파운드리까지 잡아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일본이 이것을 이제 실제 수출을 하고 상용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벤처, 그러니까 VC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또 많이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사실 일본의 스타트업이 도산했던 기업이 약 2,700건인데 이게 많은 수가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스타트업을 출전했다가 실패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근에 판교 오피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2020년, 21년도 당시에 그 카페만 가더라도 개발자들이 득실득실 하던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공실률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네. 자,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이 스타트업들이 망하는 와중에도 일본 정부가 왜 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계속 육성하려고 하느냐. 현재 일본은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율이 48%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들이 전산화되어 있고 사무자동화 엄청나게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전산 사무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술력들을 수출을 하는 데 비했을 때 주 매출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하고 미국 쪽이랑 많이 협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먹거리로 많이 뜨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도 이것을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겠다. 그러니 자국 내에서의 소유를 확장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오픈 AI라든가 아니면은 애플 그리고 구글 알파벳까지도 지금 대거 많은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지금 일본으로 지금 다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제 주목해서 보시
보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뭐 일본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뭐 2년 전부터도 계속 일본에 투자를 해야 한다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냐 워낙 이제 뭐 역사적인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일본이 지금 이제 워낙 강성에 있는 우파 정치인들이 지금 워낙 이제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타격을 입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대표적인 사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 파트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의 대기업들의 자금들이 한국에 당장 들어오지 않고 일본을 지금 통해서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 수출 기업들이 향후 엔화가 강세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드밴시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지금 SK 하이닉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HBM3를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는데 네. 이 SK 하이닉스도 지금 일본의 반도체 기업인 카옥시아와 지금 함께 또 MOU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지금 현재 이와테현에 있는 공장과 그리고 이제 미에현에 있는 공장들을 직접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현지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부분들을 지금 제안을 한 상태고요. 자, 그럼 앞으로 이런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계속 일본의 손을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서 선택한 시장이 바로 이 일본 시장이 전까지 보신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뭔가 이제 중국 때문에 뭔가 피해를 봤다, 일본 때문에 득을 봤다 이런 분야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기업으로 보셔야 된다고, 국가로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약에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라면은 일단 현지에 지금 투자가 이미 되어 있는 기업들 혹은 이미 지금 현장 내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어떤 분기 내 실적에 대한 조정 부분들을 크게 우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2, 3년 이후에 대한 파트너십이 얼마나 강화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된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엔저 현상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투자 상황을 좀 알아봤는데요. 반도체 사업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캐파가 넓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이미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좀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점을 함께 또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기업들이 좀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종목으로 좁혀가 볼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대표님? 사실 지금 일본이랑 협력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게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보안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드리고 싶은 기업은 바로 알랩인데 이 알랩도 뭐 사실 알랩이 이제 주가가 막 급등락했던 거는 거의 뭐 안철수 씨의 이제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알랩을 추천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알랩만큼 이제 보안 솔루션 부분에서 굉장히 탄탄하고 또 실적과 매출을 아주 우수하게 만들어내는 기업이 잘 없다 보니까 저는 이 알랩을 좀 주목을 하신다고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날 이제 알랩이 이제 뭐 파이오링크, 뭐 이글루 코퍼레이션 이런 국내에 있는 보안 업체들과 함께 이제 재팬 IT 워크 스프링을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랩이 그러면 뭐가 아쉬워서 일본 시장 들어가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의 보안 시장은 한국 시장의 3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 약 13조 정도 되는 규모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규모에 대해서 과연 이제 알랩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보안 솔루션 특히나 최근에 이제 DX 즉 이제 디지털 사업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설비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공장들이 뭐 기술 해킹 당해서 이거 풀어주는데 뭐 비트코인 달라 협박받고 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였을 텐데 이게 지금 알랩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솔루션들을 다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동화 설비에 대한 컨트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킹 공격이 진행됐을 때 생산 설비가 이제 제대로 가동을 못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의 포지션이 워낙 큰데 이번에 이 스프링 참가를 했을 때 이 솔루션들을 좀 공격적으로 많이 제시했다는 점이 알랩에서의 기대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KISI 그러니까 이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정보보안 산업으로서 수출을 하는 비중은 일본이 44%로 압도적 1위라고 합니다. 네. 2위가 미국으로 13% 그리고 3위가 중국 순으로 6.4%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 알짜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보안 섹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워낙 가치주로서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조금 약세 평가를 받았던 이 보안주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생성형 AI가 계속 확장이 되고 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증축과 같이 이제 개인의 정보 접근 권한이 계속 이제 확장될수록 이 부분들은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일본의 산업 부활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이 알랩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오히려 좋은 수주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안시장 쪽으로 알랩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하나옵션도 짧게 알려주세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철강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가 역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양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들을 좀 많이 타격을 입는데 오히려 이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지금 조선업계들이겠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조선업계들이 오랜만에 굉장히 많은 수주들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오랜만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10년 전과 대비했을 때는 정말 기적적인 수주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인데 자, 지금 3년 만에 지금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또 하나오션이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수주를 했나 보니까 일본에 있는 그러니까 운용사한테 마찬가지로 수주를 받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LNG선 이런 거 받고 뭐 LP선 이렇게 수주를 하는데 이 회운사가 일본도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이제 일본 조선사들은 뭐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LNG, LP선과 같은 이런 주요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쇼웨이 기생이나 이런 곳에다가 맡기는 부분들은 보통 컨테이너 물량선들을 좀 많이 맡기는 편이 많은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LNG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우리가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 역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기대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하나오션과 이제 현대중공업이 계속 지금 두드리고 있는 시장이 지금 방산 시장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상함 쪽에 대해서 이제 함 탑재 수상함을 이제 무인 수상함을 지금 개발하는 데 착수를 하고 있고 반면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 잠수정 쪽에 개발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기초 및 개념 설계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본격적인 실루엣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2026년, 27년까지 기대를 했을 때에 대한 조선 실적들 그리고 이제 방산 수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에서 하나오션이 충분한 가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까지 또 관련 기업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서 엔저 현상에 대해서 기업들과 연결시켜봤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